2장 심리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심리자본 1. 인간을 강하게 하는 자원 희망, 자신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선 2. 정신력, 감정적 평온 지속적인 발전 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급이 다르다라고 말을 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급이 다르다라는 그 인물의 마음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킨다. 급은 성격과 태도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어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뇌종양 환자, 자신이 어리석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인, 다른 모든 선수가 체념했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 결승골을 넣는 축구 선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이다. 모두가 자신이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인 사고 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용감한 행동의 아비투스가 상류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다. 강인한 성격이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정상 리그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늘 같은 곳에 머물지 마라. 오페라, 스마트홈, 현대미술 혹은 비건에 대해서 말하면 그쪽 분야는 잘 모른다. 혹은 그런 걸 어디에다 쓰죠? 등의 반응을 자주 접한다. 이런 반응에 보통 주위 사람들은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뜯는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탈리스커 25년산 위스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괜찮다. 어차피 모두 다른 영향과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고 다른 아비투스를 갖는다. 하지만 모두 아비투스가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다. 모든 아비투스가 최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정상으로 도약할 수 있다. 어떤 아비투스도 돌에 새겨지지는 않는다. 학습한 것은 끈질기게 고집하지 않는 한,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미국 심리학자 캐럴 드웨그의 한계를 긋는 태도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라고 확신하는 고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특정 능력을 타고나며 그 능력을 살면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언어 재능을 타고났고 손재주가 없고 휴가를 지를 고르는 코르시카 섬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런 보수적인 태도는 모든 계급에 다 있다. 고정 마인드셋의 장점이 있다. 심리학자 가나자이 사토시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울 틀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가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IQ가 약간 낮다. 그 대신 더 만족스럽게 살고 가족과 친구들을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본다. 오스트리아의 기재 에리 코리카의 말처럼 모두가 말랑갈량이 삐삐일 필요는 없다. 아니카와 토미토가 삐삐만큼 중요하다. 아니카들이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해줘야 삐삐도 있을 수 있다. 최정상 리그에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환영받는다. 전통과 관습의 소유를 보존하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위로 올라가야 한다면 상류층 기류를 형성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학습, 자기개발, 한계 극복을 중시한다. 그들의 자상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둘러싼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존재에 각인된다. 모두 흥미로운 만남, 여행, 팟캐스트, 지나온 발걸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 사회, 신체 자본을 쌓는다. 비록 각각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고집센 아비투스가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도약이 된다. 직장 행사에서 당신이 전혀 모르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쓰면 당신의 직업적 관계망은 눈에 띄게 넓어진다. 새로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의 단어를 매일 6개씩 1년만 외우면 기본 어휘 전체를 암기한다. 매일 3,000원씩 절약하면 1년 뒤에 300만 원. 그 이후 투자의 효과를 전부 배제해도 10년 뒤에는 3천만 원을 절약한다. 박물관과 연계된 구글 아트 앤트 컬처에서 주말마다 예술 작품을 클릭하면 아주 조금씩 예술 감각을 얻을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활짝 펴면 그 자세가 몸에 밴다. 당신이 그 자세를 장기적으로 더 품격 있고 당당해진다. 100%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거나 100%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없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가졌다. 그러나 아비투스를 바꾸려면 성장 마인드셋이 더 유리하다. 성장 마인드셋은 열린 문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비록 그 뒤에 광활한 자연일지라도. 작가의 정신력이 없었더라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다. 롤링은 1권을 쓰는 동안 어머니를 잃었고 결혼 생활에 파국에 이르러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첫 3장을 써냈다. 하지만 롤링은 출판사 12곳에서 거절의 답을 들었다. 부사가 너무 많다. 너무 고루하다. 너무 길다. 마침내 블룸즈버러 출판사가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이런 아동문학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 테니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롤링은 이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주제, 캐릭터, 문체를 더 세부적으로 다듬었고 결국 아동문학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여 최초의 여성 작가가 되었다. 결국 아동문학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최초의 여성 작가가 되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력, 열정적인 노력이 성공의 바탕이라고 믿는다. 이런 자세가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그와 달리 고정 마인드셋을 쓴 제한적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늘 있던 곳에 붙잡아 둔다. 목표를 이미 성취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한다. 명성을 누리면 차근차근 느린 변화를 꾀하는 것이 편안함을 주고 늘 그렇진 않더라도 지위를 현 상태로 유지해준다. 반면 더 많이 이루고자 한다면 위로 도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성장 마인드셋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이미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더라도 끊임없이 성장 아비투스를 관리한다.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최근에 알고이 지역 알프스 등산을 할 때였다. 좁은 비탈길로 이어졌고 길은 미끄러웠다. 어떤 남성과 그의 2딸이 빠른 속도로 나를 추월했다. 그런데 앞서 걷던 어린 딸이 갑자기 미끄러졌다. 가느다란 나무줄기에 가까스로 붙잡았다. 아이 옆에 암벽이었는데 실제로 위험하진 않았지만 매우 가파랐다. 아이의 입을 울 것처럼 실룩실룩 거렸다. 걱정 마, 아빠가 말한다. 다치진 않으니. 아이가 끄떡이자 아빠가 손을 내밀었다. 잘했어 릴라, 가자. 15분만 더 가면 오두막이야. 1분 뒤에 셋은 우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어쩌면 당신은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잠깐 쉬면서 딸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안아주면 위로해주고 초코바를 꺼내주거나 아니면 등산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산을 올랐다.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맞다. 딸들은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 미끄러지는 듯 대수롭지 않은 일을며 비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오두막에 도착할 때쯤이면 짧은 놀람은 벌써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여준 태어남은 아비투스의 각인이 되고 이는 미래의 크고 작은 위기를 딸들이 이렇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숨을 크게 쉬고 계속 가던 길을 가면 된다. 영국의 상류층, 미국의 동해안 부유층, 혹은 독일의 프로이센 귀족들은 모두 어느 정도 엄격함을 양육의 원칙으로 일부로 삼는다. 엘리트 자녀들은 엘리트 기숙학교의 추운 저택에서 단련을 받는다. 엘리트 교육은 전문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스포츠 정신, 자제력, 탄력성, 수용력 갖는 성격 강화가 전문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하다. 미래의 엘리트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스파르타식 생활을 하며 어려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익힌다. 고된 학교 생활은 저항력을 키우는 재산, 저택, 회사를 잃었을 때 이겨내는 아비투스를 형성한다. 상실, 질병, 스트레스 등 압박을 받았을 때 필요한 능력과 인생이 잘 풀릴 때 필요한 능력은 확연히 다르다. 인생의 힘겨운 구간에서 신랄한 비판을 견디기, 실수 허용하기, 허황된 소망 버리기, 좌절하지 않기 등이 필요하다. 이때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 중에서 하나가 OHTT라는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운송을 조종하는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긴 5-OHTT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세로토닌을 전달을 받게 되므로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덜 튼튼한 신경과목을 잊고 태어난 사람도 심리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 극심한 정체, 슬럼프, 12번째 거절. 우리는 이런 역경에서 많은 것을 훈련할 수 있다. 감정 폭발을 억제하는 법,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법, 불행 중 다행을 인식하는 법, 도움을 받아들이고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법. 독일 전 총리 엘미트 슈미트가 말했다. 위기 때 성품이 드러난다. 한 슈퍼리치 기업가가 좀 더 직설적으로 같은 말을 했다. 큰돈을 받고 파티를 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 식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멋지다.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우치는 실패 경험 후 행동력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봤다. 아직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 우치는 실패 경험 후 행동력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봤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경에 닥치면 괴로워 심지어 원망하는 반면 행동력 높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그런 정신력을 요종으로부터 탄생 선물로 받은 게 아니다. 그들은 위기 때 그냥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고 버틴다. 플랜 A가 실패되면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플랜 B, 플랜 C, 알파벳은 아직 25개나 더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신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내적 저항력도 체계적으로 단련된 덕분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험 있게 대처한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세럴 샌드버거는 이 남편은 2015년 피트니스 센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년 뒤 그녀는 UC 버클리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일정량의 회복 탄력성을 손에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육처럼 키울 수 있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아 중 최고의 버전으로 발전할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의 자녀들은 양육 과정에서부터 유리합니다. 친구들과 종종 다툼이 있고 학교 성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거절 견디기, 실수 해결하기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일을 엉망으로 망쳤더라도 스스로 돕는 법을 배우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사사건건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 대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동행자가 필요하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없으면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캐나다 아이스 하키계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는 이런 말을 했다.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이다. 흥미롭게도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주로 최고의 회복력이 드러난다. 상류층의 탄력성은 성공한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적인 압박의 결과이다. 하류층의 탄력성은 더 이상 바닥으로 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중산층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잘 모른다. 정상에 있지 않고 생존 전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더 높은 것이 바로 눈앞에 떠 있을 때만 안락한 구역을 떠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다는 감정을 앞선다. 이런 생활 조건에서 이것저것 재고 위험을 피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조심성은 난파와 창피를 막는다. 하지만 기회를 의식하고 위기를 무릅쓰며 성장할 가능성을 빼앗아간다. 단련인가 보호인가?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부모의 자녀는 학자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자립적이고 더 많이 허용하고 더 자유롭게 행동한다. 학자 부모는 양육의 돌봄으로 보고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한다. 두 양육 스타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학자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 대신 더 자주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노동자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 성적은 낮지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긴장을 두려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백만장자들은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의 확신이 아주 크다. 좋은 인간관계와 재정적 완충 장치가 실험 기회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한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하지만 금수저로 입을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가짐으로써 성장할 수는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면 된다. 1.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은 그들의 구별죽기이다.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모든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면 좋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감탄이나 짜증의 표현을 억제하고 물에 동요하지 말고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제해라. 침착한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쳤던 버릇이 다시 튀어나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2.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다.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 스티븐 잡스는 모범적으로 이 격언에 충실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에게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거듭내고 애플을 종교에 가까운 브랜드로 키웠고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다.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고 관용적이다. 부자들을 연구하는 작가 토머스 콜리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독서 습관은 5년에 걸쳐 조사했다. 콜리는 자산이 336억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했다. 그들 중에서 88%가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를 하며 주로 전문서와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읽는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런 버핏은 여가의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계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한다. 이런 책들은 매일 500쪽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복리의 이자처럼 쌓인다. 여러분 모두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중 극히 일부만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4.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인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 콜리의 설문에 응답한 부자들 중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단 30%만 그쳤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브 시볼드 역시 목표 지향을 결정적인 성공의 요소로 여긴다. 부자들은 성공의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를 고대하지 않고 직접 배를 만든다. 5.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하다. 미국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스가 이 차이를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는 이웃과 같은 차를 사려고 하고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큰 결정에서 이어진다. 부자들은 일부러 주류에서 물러난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 직접 트렌드를 만든다. 6. 최고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세계 최대의 재활용 종이 상자 제조업체인 마이어 멜론 호프의 인사부장 마리온 데도라는 그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한다. 우리의 미래 견습생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익혀야 합니다. 즉, 직원들은 기업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서를 초월해 기업 전체를 봐야 한다. 비록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트렌드에 대해 그리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고객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7.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 미국 기업인 멜린다 게이츠의 말처럼 최상층 역시 지금의 찬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친구들과 매년 1월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 길잡이별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새해 결심보다 이 방법이 더 도움이 됩니다. 급진적인 변화에 대신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난 1월 젠틀이라는 단어를 선정해 1년 내내 이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더 다정하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 자신과 더 다정한 관계를 맺으면서요. 야심이 가능성을 만든다. 매우 어려운 직책이긴 하지만 그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왕가로 통합니다.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오래전부터 그의 사고에는 케네디가 사람들은 결코 2등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었다. 당신은 케네디의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다를 것이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배운 사람이라면 케네디의 발언은 거의 과대망상처럼 들릴 것이다.
반면 대를 이은 기업과 가정이라에서 자랐다면 케너디의 자신감이 그다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람은 보고 배운 것에 따라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다. 안목이 넓혀라. 지도해라. 당연히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아라. 이런 요구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오만처럼 보인다. 어릴 때부터 야심찬 목표를 배운 매일 가정에서 들어왔다면 삼시세끼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최정상이었다고 확신이 생긴다. 이런 확신은 성공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심리 자본이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성공 확신이 능력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고 오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성공의 확신은 필요하다. 성공의 원동력인 대담성과 자주성은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 협회는 무엇이 성공 확신을 키우는지 연구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다 잘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코를 박고 넘어지면 창피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은 상류층, 중류층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다. 중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러므로 대담성은 성격보다는 자원의 문제이다. 많이 가진 자가 도박에서 더 많이 걸 수 있다. 적게 가진 자는 더 안전하게 건다. 이는 분별력 있는 행동이다. 암벽은 헬멧과 안전장비가 없다면 당연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인다. 위험을 피하고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명한 행동이다. 안전장비를 갖추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암벽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담성은 보유한 자원에 달려있다. 이 통찰은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안전 욕구가 당신을 주저하게 한다면 먼저 당신이 개인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무엇을 저울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라. 안전망을 만들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퍼 올려라. 이 준비 작업에는 창의성과 굳건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이 갑자기 가능해질 것이다. 또 게지바이록은 1949년 베르다가 태어났을 때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 성경에 이렇게 지었다. 베르다는 공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학 진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가난하지만 큰 뜻을 품은 엔지니어 카를 벤츠와 결혼했다. 카를 벤츠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고자 했고 베르다는 결혼 지참금으로 그를 지원했다. 10년이 훨씬 지나서 그들은 마침내 모토로 가는 차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베르다 벤츠는 차를 타고 혼자 국경을 넘어 여행을 떠났다. 연료 부족, 밸브 막힘, 케이블 마모. 그녀는 모든 문제를 즉각해서 해결했다. 도구도 다양했다. 스타킹 밴드, 모자에 꽂힌 브로치 바늘, 베르다의 고생은 보상을 받았다. 수령한 고생 끝에 부와 명성을 찾아왔고 브랜드는 획기적으로 성장했다. 무언가를 단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내포한다. 어려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성공한 사람일수록 쉽게 자신감을 갖는다. 부모가 힘든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결정을 내리고 운행을 설득한다면 자신도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자란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어떻게 가능할지 매일 보고 배운다. 또한 해결책을 찾고 플랜 B를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비특권층의 눈에 오만으로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직업관을 명확히 표현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최고의 대학과 소득, 영향력 있는 지위를 추구한다. 정육적 상속이 아니라 명장, 협회장을, 변호사가 아니라 장차관을 꿈꾼다. 케너디 역시 시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인사부장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오만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정반대다.
결정권자는 지원자의 높은 사명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신의 역량과 야망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성공 아비투스에 속한다. 이러한 능력은 최종상으로 도약할 때만 요구되는 게 아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의도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 나의 목표는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라 다양한 직책으로 마케팅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정자들은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야심에 찬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과제의 적임자인지 결정하는 지원자의 소심함이다. 1950년대 컴퓨터 공학 수전 에거스는 계집아이는 말없이 예쁘게 앉아 있어야만 해 라는 말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2018년 그녀는 여성 최초로 컴퓨터 아키텍처상을 받았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UC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 몇몇 동기들과 함께 튜링상 수상자이자 IBM 컴퓨터 공학자인 존 코크와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코크는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연구했는지 물었다. 첫 번째 대학생이 웅얼웅얼 대답했다. 저는 응용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더, 두 번째 학생도 거들었다. 저도요. 에거스는 다르게 접근했다.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인데 해결책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제 해결책과 다른 사람의 해결책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코크는 에거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수년간 지원했다.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올린다.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긴다. 상류층은 보통 칭찬을 바라진 않는다고 한다. 어차피 그들은 고급 취향과 탁월한 성과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종상에 있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은 이 논리에 따르면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자백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위로 도약할 때 최대한 감탄을 감추는 게 낫다는 말인가? 재산이 10배나 더 많은 동호회 친구에게 강연의 성공을 빌어주면 불편해할까? 정말 그렇다면 슬픈 일이다. 에티오피아의 왕자이자 아스퍼 파워 세라테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매너에서 칭찬을 저속하다고 보는 주장을 비판하며 그것은 자율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칭찬에는 교묘한 암시가 숨어 있다.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대상과 자신을 같은 수준으로 둔다. 폴리에스테르 스카프를 맨 사람이 부자친구의 키시미어 원단을 칭찬하는 건 살짝 기이해 보인다. 그러나 지위나 경제적 차이가 감사와 존중, 감탄의 표현을 금지하진 않는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적절한 지침을 준다. 칭찬은 향수와 같다. 향을 내대 코를 찌르는 듯 하면 안 된다. 감정과 인정은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음에 적용된다.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든 째째하게 굴지 마라.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는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누군가 환상적인 파티를 열고 특별한 표도주를 따고 유명한 상을 받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살면서 도움을 준다면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은 존경과 감탄을 받으며 마땅하다. 자신의 성과는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지 오래더라도 말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위대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도 기뻐할 줄 알아야 좋은 성품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채 중얼거린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야. 상급이 너무 적어서 써볼 것도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째째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 당장 멈춰라.
반대로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제나 만족감이 길어 올리는 사람은 품이 있어 보인다. 시인 칼렌지 브란이 철학적으로 말했다.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고 자부심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일화가 한 웹사이트에서 소개되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직 몇 센트였던 때 한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어와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얼마예요? 아이가 물었다. 25%라고 점원이 말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헤아렸다. 셔벗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20센트. 뭘로 줄까? 아이는 다시 동전을 헤아려 셔벗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아이스크림과 계산서가 나왔고 아이는 동전 모두 탁자에 올려놓고 갔다. 점원은 계산기와 동전을 보고 울컥했다. 탁자에는 25센트가 놓여 있다. 아이는 점원에게 팁을 주기 위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포기한 것이다. 관대함은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관대함에는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고 난 후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이 작은 실수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모른 체 하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대하다. 자신의 어리석함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관대하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된다. 프랑크푸르트의 레스토랑에서 사업 파트너 3명이 만났습니다. 독일인 2명, 미국인 1명이 식사 중 최고의 골프장,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 대해서 환담을 나눈다. 독일의 1명은 올해 핸디캡이 20.8타를 달성했고 다른 1명은 비교적 낮은 17.1타다. 핸디캡이 얼마냐는 질문에 미국인이 대답했다. 저는 보기 골퍼에 불과합니다. 핸디캡이 대략 18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두 독일 남인보다 살짝 더 잘 치거나 못 친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그저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두 독일인은 아마추어 골프 실력을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말한다. 미국에서 온 사업 파트너는 모호하게 표현한다. 설령 학습한 관용구를 그냥 쓴 것에 불과하더라도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일반 관용구와 좋은 매너는 아주 훌륭하게 관대함을 연출한다. 관대함은 강한 정신력으로 충만했고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좁은 마음은 넓은 몸짓으로 바꾸는 매일의 연습이 관대한 습관을 만든다. 노블리스 오블레제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아비투스가 점차 형성된다. 높은 목표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높은 목표는 안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프랑스의 12세 소년 톰 고르는 2018년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기록적인 시간으로 횡단했다. 이 어린 학생이 110km를 향해야 하는데 좋기 14시간이 걸렸다. 톰은 10살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자신의 꿈을 위해 2년 동안 훈련을 했다. 항해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더 큰 요트를 타고 아들 뒤를 따라갔다. 아버지는 아들과 늘 300m 이상 거리를 유지했다. 소년은 여러 번 멀미를 하면서 홀로 기록적인 항해를 마쳤다.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톰은 고집이 세고 야심이 크며 끈질긴 아이랍니다. 톰 고른의 이야기는 정신력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높은 목표는 지지자가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가족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상류층만이 자녀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까지 상위 5%만이 높은 교육 수준, 음악과 문학, 의식적인 휴식, 장기 해외 체류를 누릴 수 있었다. 하나년의 6%만이 대학에 갔다. 나머지 94%는 직업학교에서 진학하여 돈벌이가 되는 전문 기술을 익혀 14세부터 16세, 14세부터 16세, 14에서 16세부터 돈을 벌었다. 계급에 안 맞는 야심을 품는 사람들은 인정 대신 눈총을 받았다. 50년 뒤 교육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젠 졸업생 절반 이상 대학을 간다. 석사, 학사뿐만 아니라 조기교육, 조연체, 갭이어, 외국 유학, 부모 집 더부살이, 늦은 취직은 반세대 만에 완전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대체로 여자들은 30세, 남자들은 32세에 결혼한다. 70년도에는 22세, 24세에 결혼했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8년을 벌었다. 어른에게 부여되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8년. 공부하고 파티하고 즐기고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8년. 세계여행, 정신력 강화와 개성 발휘, 자기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8년. 많은 사람이 이 기간에 자아를 발견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와 사고면에서 부모를 뛰어넘어 성장한다. 몇십 년 만에 소수를 위한 사치가 다수를 위한 기회로 바뀐다. 중산층 역시 기꺼이 자녀의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 자녀들은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시간을 얻는다. 착오가 필요하면 부모의 착오를 쓰면 되고, 설령 아버지가 기업가가 아닌 청소부라도 자녀들은 기꺼이 격려받는다. 기업에게서도 비슷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된다. 진보적인 교육 고용주는 밀리니엄 세대가 인생 세계를 위해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한다. 이를테면 자아 실현과 안정성, 유연한 근무 시간, 평등한 인간관계, 분산적 노동, 가치 인정, 넉넉한 개인 시간과 월급, 이러한 조건 아래 중산층의 아비투수가 상류층과 비슷해진다. 중산층은 점점 더 노동 열정을 벌인다. 중산층의 노동의 열정은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은 안간 힘에는 고상함과 우아함이 없다. 반면 상류층은 다음의 사실에 직면한다. 이젠 상류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녀가 강하고 원만한 개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자원, 즉 시간을 갖는다. 상류층은 젊은 중산층의 추격을 복잡한 심경으로 보면서 자신의 기업을 위해 다양한 인재의 지식과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소수의 엘리트와 함께 대부분 중산층으로 구성된다. 한편 전에는 종종 관례였던 것이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도 갑작스럽게 중요해진다. 계층 상승의 길을 열어주는 교육이 한 예이다. 상류층과 상위 중산층에서 사립학교, 이중 언어 수업, 음악 전문 교육 고등학교, 미션 스쿨로 향하는 급류가 증가한다. 부모가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자녀를 영국 기숙학교나 외국 명문 대학에 보낸다. 그리하여 그녀들의 자녀는 개별적인 돌봄을 받음으로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일반 대중과 구별된다. 경제 엘리트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무런 도움 없이 소망을 이룰 것이 절대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안다. 한 세대 전 비로소 상류층에 속한 이른바 2세대 엘리트는 자녀가 지금의 지위를 금세 잃을까 염려한다. 1세대가 재산 마련을 하고 2세대가 재산을 운영하며 3세대가 예술사를 전공한다. 최초의 독일 제국 총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다. 계층 상승은 일시적이고 다음 세대가 다시 계급 탈락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19세기에도 이미 있었다. 상류층 부모는 완전한 세계를 자녀의 발 아래 놓아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부모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긴다면 어떨까?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도 동기가 없다면,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가족 명성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인격을 발달시킬 때만 다양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중산층 자녀들의 과제는 물려받은 성과 추구 아비투스를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다. 올바른 품성이 성공을 유지한다. 상위 0.01% 부자들이 세금의 30%를 국세청이 아니라 딴 곳에 빼돌린다. 100억 간의 트럼프가 비도덕을 자행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제프 베조스 같은 전설적인 기업가들이 직원들이 염탐, 신경쇠약과 신랄한 비판에 시달린다. 뉴욕에서 할리우드 거물이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다. 같은 시기에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은 규범을 어기고 윤리를 조롱하는 기업 일상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경영자의 23%가 자신의 경력을 위한 일이라면 비윤리적인 행동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성공에 취해 규범을 마음대로 세우려는 욕구가 높아진다. 성공을 위해 규범을 마음대로 세우려는 욕구가 높아진다. UC 버클리 폴 피프 교수는 돈이 당신을 비열하게 만듭니까? 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는 운전자 152명이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모든 선입견을 재확인해 주었다. 수용차 운전자들은 예외 없이 정지선 앞에서 멈춘다. 반면 고급 승용차 운전자들은 정지선에서 거의 멈추지 않았고 다른 차량보다 4배 더 자주 직진 차선 우선 원칙을 무시했다. 규칙을 어기는 태도의 근원은 다양하다. 상류층은 특권 의식이 강했고 목표 달성을 중요시하며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낮다. 돈과 좋은 변호사가 많은 것을 말끔히 해결해 준다. 돈과 좋은 변호사가 많은 것을 말끔히 해결해 준다. 또한 그들은 타인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덜 신경 쓴다. 부유해질수록 규칙과 규범을 가벼이 여기는 성향도 같아 보인다. 물론 엘리트들은 전혀 다르게 스스로를 이해한다. 모든 리더가 진정성과 공감을 말한다. 모든 사교 클럽이 특별한 사회에 기여를 자랑한다. 모든 대학교가 사회와 학문에 대한 책임을 프로필에 기재한다. 모든 주주총회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이 고귀한 단어들은 고객, 직원, 주주 사이에서 사랑받는다. 특히 상위 중산층은 집중력과 문명의 발전, 공정거래, 젠더 감수성, 포용력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반면 립서비스와 전시성 행동은 비판한다. 2018년 여름에 일론 머스크가 탐 루앙 동굴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미니 잠수함을 태국에 보냈을 때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테슬라 창업주가 동굴 비극을 노골적으로 홍보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인류의 보살핌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윤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독일의 기계 제조 회사 트럼프의 최고 경영자 니콜라스 라이빙어 까밀로는 모범적인 기업가로 통한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배웠다. 그녀는 그 가치에 따라 가족회사를 이끈다. 리먼 위기 이후 중장비 분야가 힘들어졌을 때 전 직원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만 했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개인 자산을 975억 원을 기업에 투입했다. 또한 가족 여행을 취소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야망에는 공격성이 필요하다. 울세타
울세타 코수로는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야심과 끈기가 이기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 패턴과 동의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격식과 친절함도 필요하다. 기업이 반듯한 품행을 강조하는 경영 컨설턴트 라인하르트 슈프랭거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듯이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하고 감정을 제어하고 열정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 반사적 반응, 분노와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밑에서 빠져나간 것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듯한 마음가짐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고 정답이 여럿이 있음을 수용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아비투스는 번지르한 연설과 화려한 행동으로 얻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행위에서 자라나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참기 힘들더라도 경청해라. 고함을 쳐도 되는 지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위신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비판해라. 수익성의 유혹을 버리고 계약직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해라. 맞다. 성공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꽤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낭만적인 사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야심과 윤리 그리고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결합하는 일은 경영 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경제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스페인 파블로 아슬라를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최고 경영자로 결정했다. 아슬라는 2015년부터 자라와 마시모 두티 같은 패션 브랜드의 모회사인 인디텍스를 이끌었다. 그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뒤 인디텍스는 가장 가치 있는 스페인 기업으로 올랐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조용하고 파트너십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피하고 이기적인 게임을 거부하고 오로지 직영 매장만 운영하고 점주는 언제나 정직원이었다. 우리는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의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으로서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려고 애쓴다. 당연히 매우 야심차지만 겸손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죽은 후에도 성공은 남아야 한다. 상류층은 대개 셋 이상을 낳고 자문위원회와 후원회 활동을 하고 족보나 가족 영대기를 만들고 자선사업에 기부를 한다. 만약 그들이 보트를 타거나 자동으로 알프스로 오르면 불우한 청소년 혹은 지역 호스피스 협회로 후원금이 들어간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라고 냉소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는다. 상류층 가족의 의식은 확실히 공공선만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오로지 허영심이나 자기 과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자화와 사회의 윈윈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상류층은 품위 있는 종말을 보장하는 곳에 부를 투자하고 비전을 둔다. 수명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생애를 넘어 영속하는 무언가를 남긴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이 이 능력을 생산성이라고 한다. 생산하다, 배출하다는 뜻하는 라틴어 제너레이트에서 파생한 단어이다. 내가 떠나면 무엇이 남을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상류층은 정년퇴임 직전에야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늘 사회적으로 세대의 포괄적인 활동을 경험한다. 할머니가 쓰던 크리스마스 장식, 3대째 내려온 아기 침대, 스키 여행과 부활절처럼 연중 행사가 된 기부, 자선 행사. 상류층은 자신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역사의 일부라고 느낀다.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강한 계급 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널리 명망 높은 가문은
유년기부터 큰 자부심을 안겨준다. 명문가의 아들, 딸로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 경제 전문 기자 크리스탄 리켄스가 지적했듯이 백만장자의 공통점은 강한 자의식과 사명감이다.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모두가 정당하게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다. 부자들이 자신이 평균 이상 책임감이 높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모든 계급이 비슷하다. 자녀와 손자에게 영속성을 느낀다. 재정 능력과 별개로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와 손녀를 통해 자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과거 세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전달한다. 심리학자 하이코 에른스턴과 전달해서 이 주제를 다뤘다. 그것은 결코 순수한 이타성이 아니다. 세계가 더 나은 미래를 맞도록 돕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성은 공동성과 자기 이익에 연결한다. 더 나아가 생산성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과 작별을 더 쉽게 만든다. 그러나 엘리트의 생산성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들이 가족과 펼치는 자선활동은 차별점을 강화하고 선별 기준을 세우는 구실을 한다. 이사 혹은 경영자 직책은 모범적인 부부관계, 눈에 띄는 자원활동, 훌륭한 출신 배경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리천장을 깨기가 훨씬 더 어렵다. 생산성은 정상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암묵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파악한다.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만이 생산성의 중요한 역할을 파악한다. 또한 생산성은 삶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릭 에릭슨은 그것을 중년기의 심리적 중심 발달 과제로 정의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넓히는 사람만이 삶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완성해야 한다. 에릭슨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심리학은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모든 행동 양식을 생산성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만이 생산성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지식을 전달하고 가치를 보여주고 책임을 지고 환경과 자원을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 기업, 재단, 영화, 알고리즘, 개발, 예술품 수집, 발전 등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어떤 것을 창조하는 사람에게 생산성이 있는 것이다. 노인에게 생산성이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더는 살 수 없고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바뀌는 사실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필생의 사업이다. 만약에 당신이 스테프, 그라프 혹은 빌 게이츠라면 당연히 이 사업의 규모가 남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재단과 지원 프로젝트에 큰 재산을 투자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후원하고 목표를 달성을 위해 후원금을 모은다. 그러나 생산성은 소금으로도 진행된다. 누구든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공헌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데 뿌듯함을 보상받을 수 있다.